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읽었던 두부라는 박완서 산문집에 실린 옛날이라는 책을 계속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두 장을 남겨놓고 읽었는데 오늘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해요. 음, 이 앞부분이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고 한번 긴 호흡으로 끝까지 읽고 어, 제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도 같이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읽었던 그 이후부터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시작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 이어서 들으시려면 그 부분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어쩌다 보니까 또 밤이 되어서 목소리가 어, 약간 어떻게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좀 차분하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옛날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박완서. 5월에 이사를 했다. 결혼하고 나서 세 번째 이사니까 어느 집에서나 10년 이상 산 셈이다. 이번에 이사 떠나온 아파트에서도 15년을 살았다. 신축할 때 분양받아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원주민 소리를 들어야 했다. 원주민이라는 어감 속에는 소멸해가는 종족의 뒷모습 같은 쓸쓸함이 배어 있다. 이 나이에 강남의 교통 편한 아파트를 마다하고 아침 저녁 흙을 만질 수 있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데도 산골짜기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동네라는 것 말고는 불편한 것 투성이인 단독주택에 갈 용기를 낸 내 마음에서 나는 이미 사라져가는 땅집 세대의 처량한 뒷모습을 봐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실상은 이 동네에다 집을 한 채 장만한 지도 10년이 넘는다. 옷가지나 물건도 충동 구매를 한 적이 거의 없는 내가 명색이 집을 충동적으로 장만하게 된 것은 내 고향집 동네와 절묘하게 닮은 꼴 때문이었다. 삼면이 밤나무가 주종인 동산에 편안히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넓은 들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고 그 끝으로 한강물이 보였다. 내가 태어난 시골도 첩첩한 산에 삼태기처럼 안긴 동네였다. 동구 밖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지고 그 끝으로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시냇물을 따라가면 저수지가 나왔다. 마을에서 저수지는 산모롱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소학교 4학년 때 인천으로 수학여행 가서 바다를 볼 때까지 그 저수지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물이었다. 어둡고 충충한 느낌이 사람을 빨아들일 것 같아 저절로 뒷걸음이 쳐졌다. 해마다 한두 명씩은 빠져 죽는 사람이 생겼고 우리들은 그걸 마치 물귀신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여겼다. 빨아들일 것 같은 흡인력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모순된 힘이야말로 바로 물귀신의 섬뜩한 감촉이었다. 시냇물은 내 어린 날의 가장 정다운 놀이터였지만 장마가 질 때마다 가슴까지 차오를 듯 위협적으로 부풀어 올라 저수지의 일부라는 걸 과시했다. 친숙하던 것의 돌변과 맞닥뜨렸을 때의 엄청난 배신감은 천재지변에 대한 나의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남편은 토박이 서울 사람이다. 서울에서도 대대로 종로통에서 장사를 하던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시골이나 촌스러움에 대한 나의 향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발전성이라고는 없는 동네에다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나를 한심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급한 마음에 우선 내 마음대로 했고,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난 뒤 둘이서만 거기 가서 조용하고 소박한 노후를 즐기자고 글을 꿰는 건 그 다음 문제였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세상을 떴고, 그가 땅에 묻힐 때 그 옆에 내 자리까지 잡아놓고 나니 내 여생은 6.25 같은 국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눈 팔 것도 셀 구멍도 없이 막힌 길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 빠져나갈 길 없는 정해진 통로에 문득문득 공포를 느꼈다. 그건 죽음의 공포하고는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따분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해도 되는 것일까? 콘크리트 벽 속에서 8차선 도로를 다급하게 달리는 찻소리에 깨어나 서너 개씩이나 투입되는 아침 신문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읽고 나면 하루를 살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일상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일까? 환각이라도 좋으니 살맛, 살아있음에 대한 샘물 같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는 없는 것일까? 얼마 안 남은 나날이 그렇게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다면 삶이란 얼마나 음흉하고 시커먼 허방인가? 허방을 밟기 전의 나날들에 대한 그리움은 마치 입맛이 떨어졌을 때 어릴 적 촌에서 먹던 옛날 음식이 생각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허방을 밟기 전의 시간이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고장이다. 한번 글자를 깨치고 나면 절대로 문맹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일단 브라운관 뒤에 그 복잡하고도 질서정연한 회로를 보고 나면 아무리 기계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 못한다 해도 다시는 그 상자 안에 요술쟁이나 꼬마 사람이 숨어 있다는 상상이 불가능해지듯이. 그러나 나는 나도 모르게 툭 하면 옛날 타령을 하고 있었다. 옛날식으로 묻힌 가지나물과 호박나물, 흰죽과 육젓, 고약처럼 까만 알이 잔뜩 든 민물게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은 식욕의 차원이 아닌 정신적인 갈망 같은 거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가 고층 아파트까지 밀어올리는 흙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불현듯 비 오는 날이면 동무들 집으로 꽃모종을 하러 다니던 어린 계집애가 그리워서 가슴이 아려오곤 했다. 시골에 살 때도 그러하였지만 서울서 아주 조그만 누옥에 살 때도 마당엔 내가 책임져야 할 꽃밭은 있었다. 시골에 살 때와는 될 것도 아니게 좁은 마당이고 볕도 잘 안 들어서 화초가 잘 자라지 않았다. 그래도 봄비 내리는 날이면 동무들 집으로 꽃모종을 쓸어 다니곤 했다. 내 소원은 채송화나 한련 따위를 서울 집에서도 시골 뒤란이나 단모퉁이에서처럼 예쁘게 피게 하는 거였다. 그런 것들의 모종을 꽃삽으로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한 움큼의 흙과 함께 조심스럽게 떠서 주먹 안에 고이 모셔가지고 집으로 올 때의 그 촉촉한 느낌. 비 맞은 내 몸에서 나던 시척지근하고 고소한 머리 냄새. 떡잎에서 겨우 서너 개 정도의 봇잎이 나온 어린 모종에 대한 간지러운 애정. 이 나이에 가장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그 철없고 귀여운 계집애의 흙장난이었다. 노망이란 무엇일까? 돌이킬 수 없는 옛날을 돌이킬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창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변하는 것으로 붙잡아두려는 고통스러운 망상. 죽음이 보이는 시점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퇴영에 지나지 않는 것을. 특히 시골 출신들이 심신이 쇠진해갈 무렵 귀향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은 어릴 적에 입력된 땅의 끈질긴 소생력에 빌붙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환상 때문이 아닐까. 그런 뜻으로 시골뜨기들보다는
고향 같은 것 없다고 공언할 수 있는 도시 출신이 훨씬 담백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서울과 바로 붙은 동네에서 1930년대의 고향 마을을 본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을 향해 펼쳐진 넓은 벌판은 택지로 변했다. 지금은 아무도 그곳이 벼포기의 물결이 아름답고 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 낭자하던 논이었다는 걸 기억하려 들지 않는다. 내가 사놓은 시골집도 내가 시골집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 더는 시골집이 아니었다. 동네에 반듯한 집들이 들어서면서 퇴락할 대로 퇴락한 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것을 연대가 맞는다고 하는 걸까? 아파트에 매승매승 멀미가 나기 시작한 것과 시골집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거의 동시였다.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동안 나는 공사 현장에 거의 들르지 않았다. 철근과 시멘트와 거대한 레미콘의 소음이 있는 공사판에 대한 천성의 소심증 때문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골집은 단순 소박하고 불편하고 다소 남루한 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옹벽 속에 온갖 복잡한 문명의 통로를 내장한 아파트의 축소판 같은 집이라는 데 대한 당혹감과 수치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집 짓는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집 짓는 동안이 가장 행복했다. 작년 가을부터 지방을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담집 모퉁이에 핀 채송화나 봉숭아, 분꽃씨를 받아서 간직하기 시작했다. 꽃씨를 뿌릴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비밀을 간직한 계집애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꽃씨를 뿌릴 적기가 되었는데도 집은 다 지어지지 않았다. 별 수 없이 공사장 한 귀퉁이에다 씨를 뿌렸지만 물 주는 사람도 없이 짓밟히기만 한 굳은 땅에서 싹은 트지 않고 말았다. 이웃집을 눈여겨봐도 내가 꿈꿔온 옛날 시골 화초, 채송화, 한년, 백일홍, 곽꽃 같은 것을 가꾸는 집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행히 교회의 화원에서 그런 1년 초의 모종을 구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채송화 모종을 사다 심었다. 백일홍, 봉숭아, 한년, 곽꽃 모종도 차례차례 사다 심었다. 채송화 꽃이 가장 먼저 피었다. 그러나 내가 꿈꾸던 재지게 곱고 앙증맞은 옛날 채송화가 아니었다. 빛깔도 다양하고 세련된 중간색에다 꽃송이가 큰 겹채송화였다. 그건 양귀비나 카네이션 같지 그 촌스러운 채송화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개량종이었다. 다음에는 봉숭아가 피었다. 봉숭아는 예전 봉숭아와 거의 같았는데 너무 일찍 피어서 여름도 되기 전에 가을 봉숭아처럼 추레해졌다. 여름방학에 손녀들 손에 봉숭아물을 들려주기는 틀린 것 같다. 한년도 화려한 겹한년이었다. 그러고는 백일홍과 곽꽃이 키가 10cm도 되기 전에 재래종보다 훨씬 크고 현란한 색으로 무리지어 피기 시작해 꽃송이가 거의 땅에 닿는다. 가을바람에 훤칠한 가지 끝에서 소슬하게 피어나는 옛날 곽꽃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꽃을 기다릴 시간도 주지 않고 피어버리는 저 조숙하고 해픈 변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블루길인가 뭔가 하는 수입 물고기 생각이 나 뜨악한 기분이 되곤 한다. 이렇게 내 시골집은 진짜 시골집도 아니면서 제가 무슨 내 고향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환멸 먼저 마련해놓고 나를 맞이했다. 환멸이 두렵거든 꿈꾸던 곳에 다다르지 않는 게 수라고 나를 약올리듯이. 이사 오고 며칠 있다가 주민등록증을 옮기면서 비로소 경기도 사람이 된 걸 실감했다. 8살에 경기도 총구석에서 서울로 왔으니 60년 만이었다.
오직 자식들을 서울에다 말뚝박게 하려는 일념 하나로 당시의 관습이나 남의 이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었던 못 말리는 우리 엄마 생각이 났다. 그때 나에게 스며든 엄마의 단단한 손힘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사람이 됐다는 게 문득 섭섭하게 느껴졌다. 너무 쉽게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닐까 하는 후회의 예감에 내심 당황했다. 도시의 좋은 점, 백화점 버스와 철 따라 바뀌는 녹지대의 서양화초와 전철로 반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사동 거리와 교보문고가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들이었을까? 아니지. 그건 아니다 싶은 대책 없는 상실감이 온종일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지척에 바라보이는 내 어릴 적 고향 동네와 너무도 닮은 야트막한 밤나무 숲은 고달픈 타양사리에서 마침내 돌아와 푹 자고 난 것처럼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준다. 60년이면 유장한 세월이다. 아무리 지독한 사랑도 진기한 경치도 한 번 스치고 지나가면 그뿐 언제 그랬더냐는 듯 감쪽같이 잊혀지는 세상에 60년을 한양 가슴과 머리를 그쪽으로 두게 하는 핏줄보다 질긴 고향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가 고작 땅집에 불과한 걸 시골집이라고 과장하고 싶은 것도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싶은 이사라면 적어도 귀향쯤 되어야 체면이 설 것 같은 이상한 객기 때문일 듯도 싶다. 그러나 객기라도 부리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경기도 땅이면 서울권이라고들 하는데 고작 경기도 땅에 고향을 두고도 반세기에 걸친 망향병씩이나 앓게 하는 이 이상한 나라에 태어난 이상 가끔 눈을 부릅뜨고 객기나 부릴 밖에. 객기가 아니라 너무 그럴듯해서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 모습이었다. 소 500마리를 몰고 북한 땅에 간다는 발상이 참으로 그답다. 민간인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 땅을 뚫은 것은 분단 반세기 만에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를 어떻게 단지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가 소년의 몸으로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몰래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나온 은혜 갚음으로 소 1000마리를 선물할 발상이 떠올랐다고 매스컴은 전한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말이 되는 얘기다. 그가 집 떠나 불린 재산이 어찌 1000배에 그치랴. 소떼를 몰고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과했다 해서 그를 통일목동이라 부르는 소리도 들린다. 아무래도 그가 판문점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과 소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에 해당하는 값진 보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해도 그게 포장해서 실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결코 판문점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 같다. 가장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선물인 동시에 육로로 수송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생각해냈다는 게 얼마나 그다운가. 거의 신화처럼 전해지는 고물유조선으로 물막이 공사를 했다든가 유엔군 묘지에 보리를 옮겨 심어 한겨울에 푸른 잔디를 연출했다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덜 기발한 대신 더 웅숭 깊다. 만일 그가 앞장서서 이랴 하고 500마리 10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더라면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사라진 서부 영화가 이 땅덩어리나 소견발이나 똑같이 좁아터진 고장에서 일어날 리 있겠는가. 그렇다고 꿈도 못 꿀 거야 없지. 남들이 월드컵 축구 16강을 꿈꾸는 동안 내가 해본 생각이다. 막상 화면에 비친 정 회장의 모습은 아직도 그런 기발한 창의력이 샘솟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게 노쇠해 보였다. 그러나 건강한 육신에도 얼마든지 망령된 생각이 깃들이는데 나이와는 상관없이 상상력이 자유롭고 또 그걸 곧장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소떼하고 잘 어울리는 촌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그만의 저력이자 매력일 듯 싶다. 몇 년 전에도 그는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물론 육로를 통해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누구보다도 먼저 고향을 방문해서 친척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주고 친척들하고 한 집에 누워 잠도 잤다. 그때도 그 노인네 참 복도 많다 싶었다. 그러나 부러운 건 아니었다. 부러운 건 나도 그래 보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의 귀향은 내가 꿈꾸는 귀향하고는 얼토당토 않다. 그가 그에게 맞는 귀향을 한 것처럼 나는 나에게 맞는 귀향을 하고 싶다. 나는 완행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리고 싶다. 네 발로 걸어서 농바위 고개와 긴등 고개와 솔개 고개를 넘고 싶다. 그 고개를 네 발로 쉬엄쉬엄 넘다가 운 좋으면 지나가는 달구지라도 얻어 타고 싶다. 아무의 환영도 주목도 받지 않고 초라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게 표표히 동고 밖을 들어서고 싶다. 계절은 어느 계절이어도 상관없지만 때는 일몰 무렵이었으면 참 좋겠다. 내 나이테의 깊은 골짜기로 신선함 대신 우수가 흐르고 달라지고 퇴락한 사물들을 잔인하게 드러내던 광채가 사라지면서 사물들과 부드럽게 화해하는 시간. 나도 인생의 허무와 다소곳이 화해하고 싶다. 내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갔다 해도 어느 조촐한 툇마루, 깨끗하게 늙은 노인의 얼굴에서 잊어버린 내 어릴 적 동무들의 이름을 되살려낼 수 있으면 나는 족하리라. 고향 타령은 그렇게 자주 하면서 왜 방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정 회장처럼 장엄하게는 아닐지라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북에 다녀온 사람이 적지 않고 또 내가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뚫기도 보통 사람보다는 수월할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귀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나 엄두를 내본 적이 없다.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향 마을에 들어서 보고 싶은 건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떼를 몰고 가는 것보다 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정 회장의 방북과 거의 같은 무렵 평소 일면식도 없던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창조 씨가 우편으로 석장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개성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무런 사연도 곁들이지 않은 단지 석장의 사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지면을 통해 알고 은근히 좋아하던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써준다는 걸 느꼈을 때 기쁜 것은 그도 나를 알아주고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자남산과 송악산이 보이게 찍은 개성의 시가지 모습은 5층 아파트 사이로 고층 아파트가 솟기 시작하는 남쪽의 소도시 모습과 비슷했다. 송악산의 웅혼한 기상도, 자남산의 우아한 자태도 매연인지 안개인지 모를 희뿌연 공기에 가려 설명문이 없더라면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송악산, 자남산이라는 그리운 이름 말고는 아무 데서도 고려의 옛 도읍다운 그 깔끔하고 배타적인 품위를 느낄 수 있는 단서는 찾아지지 않았다. 개성에 대한 이미지가 송악산 맞은편의 용수산에서 바라본 은백색으로 빛나는 땅에 겸손하고 품위 있는 기와집들이 즐비한 주택가 사이로 낚싯줄, 시냇물이 그물처럼 얽힌 아담한 고도에 고정되어 있는 게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나머지 한 장은 만월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비로소 헉 하고 숨을 안으로 삼켰다. 만월대는 그대로였다. 궁궐터에 초석만 남은 만월대. 때는 늦가을이나 겨울인 듯 저만치 둔덕 너머로
상록수의 끄트머리가 조금 보일 뿐 온통 마른 풀만 남은 폐허에 최 교수인 듯 싶은 이가 그림자를 길게 끌고 서 있었다. 옛 시조가 아니라도 폐허의 추초처럼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가슴이 깊고 둔탁하게 아파왔다. 그건 혹시 부러움이 아니었을까? 정 회장은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최 교수는 부러웠다. 그도 혼자서 기차 타고 간 건 아닐 테고 물론 기차표 사듯이 쉽사리 그쪽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닌 줄은 안다. 그러나 사진 속의 그는 혼자 거기 서 있었다. 꽃다운 나이. 그러나 시국은 어지럽고 흉흉하던 식민지 시대 말기 내가 혼자서 수없이 거닐던 만월때에 내가 개성 시내에서 살아본 것은 해방을 전후한 반년 남짓한 동안밖에 안 된다. 그러나 막 어른의 문턱에 선 15살 무렵이었다. 그때도 무슨 삐딱한 마음에서였는지 나는 선주교의 혈흔을 믿지 못했다. 우리의 경배를 강요하는 충절에 대한 수다스러운 꾸밈이 싫었다. 만월 때는 후세의 어떤 꾸밈도 거부하는 허무 그 자체였다. 초석 사이에서 전각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거나 하늘 향해 비상을 꿈꾸는 장려한 추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모든 형체 있는 것은 쓰러져가게 되어 있고 나 또한 쓰러져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게 너무도 확실해서 하루하루 밉상스러운 애늙은이가 되어가던 그 무렵. 그러나 그 나이에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았겠는가. 모든 것이 예감일 뿐 미처 인생의 허물을 보기 전이었다. 그 폐허를 방황하기를 그렇게 즐겼던 것은 허무의 예감의 그 달콤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만월 때는 옛날 그대로였다. 꾸미지 않은 그 자체가 진선미의 원형인 어린이의 얼굴조차 꾸미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북쪽 체제인 줄 알았는데 만월 때는 그대로 놔둔 것이다. 허무의 극치에는 권력 따위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독자적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닐까. 전각을 복원하지도 남새밭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역시 세상 만물은 변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그 한 장의 사진이 떠다밀듯 내 본심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입으로는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였다. 나처럼 오랫동안 변치 않은 고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만도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그건 나에게 맞는 복이었다. 만약 내가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그날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고향, 이상화된 농경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상실하는 날이 될 게 뻔하지 않은가.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보아버리면 다시는 안 보았을 때로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일단 그를 깨치고 나면 문맹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듯 말이다. 네. 이 글은 1998년에 쓰여진 글이네요. 이 두부라는 책이 박완서 작가님이 여기저기 기고한 글들을 묶어서 낸 책이래요. 신문에 연재를 하기도 하셨고 잡지사에 연재하기도 했던 그 글들을 모아서 창비사에서 낸 작품인 것 같아요. 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옛날이라는 글을 읽어봤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막 머릿속이 수다스러웠어요. 나도 그런데, 어,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박원수 작가님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나도 옛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옛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어쩜 이 글에 박원수 작가가 쓴 마음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되게 머릿속이 음, 수다스러웠던 그런 글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어,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글이 마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저는 뭐, 그래봤자 한 20년 전 그때쯤인데, 어,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시골에 살던 집에 가보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왔고, 또 그게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현대사라는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고향을 멀리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리움이라는 게, 그리고 마음속에 그 원형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슬프고 아름답기도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끝부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제가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인 옛날을 마치 나도 아는 것만 같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박완서 작가님하고 저 사이에는 50년이 넘는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작가님이 글을 쓰실 때는 거의 70에 가까운 노년이었는데, 제가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조금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도 이건 저의 취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꽃들보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봤던 꽃이나 나무들과 뭐 그런 식물들이 지금에 접할 수 있는, 심지어 농산물도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보고 먹었던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물며 그렇게 길게 살지 않은 저도 그럴진데, 박한서 작가님이 그리워한 그 옛날은 얼마나 간절하고 더 소중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다른 또래 친구들이 잘 모르는 그런 옛날 것들, 이 책 제목처럼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에 은근히 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같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런 박완수 작가님의 책들이나 이제 글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작고 옛날 소박한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았어 라는 생각이, 혹시 제가 어릴 때 이런 글들을 읽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박한수 작가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 박완서 작가님의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세대를 넘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꼭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뭐 40년대, 여기는 지금 1930년도 무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년대, 40년대의 그런 옛날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저의 경우에는 80년대일 수도 있는 그런 옛날의 기억, 그리고 그때의 감각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박완서 작가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실은 되게 막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정리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대에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박원서 작가님에 대한 예찬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은 또 다른 글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